예, 서양약이 들어오기도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유행을 했는데, 여기서 주로 나타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홍역이나 뭐 두창이나 이런 증상들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런 거, 이 콜레라 같은 이런 이 새로운 전염병들도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두창이나 홍역 같은 이런 병들은 나름대로 감별도 하고 치료도 하고, 뭐 100% 치료는 아니지만은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새로 나오는 이런 콜레라 같은 이런 증상은 듣도 보도 못한 증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도 많은 대책을 세우기도 했었던 이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 또 양령시가 형성될 때 했었죠. 그 다음에 유명한 의사들로 뭐 사암도인, 윤동리, 강명길, 이경화 같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서적을 지어서 그 지역에 뭐 응급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내용을 요약한다든가 또는 방야편 같은 이런 새로운 책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요거보다 좀 더 뒤로 가면 이제 동시세보원지는 이재만 선생. 이재만 선생이 동시세보원을 지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조선 후기 말기겠죠? 연도로 따지면은 1900년. 1900년이에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얼마 차이 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사상의학 자체도 아주 오래된 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온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사암도인의 사암진법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사암진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진법이고, 이걸로만 또 모든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하는 것처럼 사암진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좀 하도록 해볼게요. 발표를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예, 나와서 좀 해주실래요? 앉아서 할래요? 나와서 할래요? 제가 앉아서 할래요? 예, 나오세요. 예. 몇 조죠? 저희 2조요. 2조. 자, 잘들 들어주세요. 자, 손 띄고. 자, 하던 거에서 손 띄고. 예, 자, 요 부분이죠. 예. 전염병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예. 저희 조는 조선 후기 전염병의 유행과 퇴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조선 후기에 유명한 전염병인 콜레라 유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후기 전염병인 콜레라는 괴질, 유냉질, 마가건, 스본, 진질, 서수, 광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콜레라에 관해서는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콜레라는 토사 간격, 구토와 설사가 막히는 증상으로 기록되었고, 대책은 행정당국에서 병자를 외진 곳에 격리시켰다, 일반 민족은 무속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등이 나타나 있었고요. 굿을 하거나 촉기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치료 기술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무속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콜레라가 처음 유행했을 때 이질적인 질병의 치료에 의학적으로 어떤 처방을 썼는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종 5년에 황도연의 의종 손익에서 콜레라는 광란의 일종으로 몹시 덥고 긴 장마 때에 많이 발생하는데 수별이 원기를 손상시켜 발생한다고 해 이름을 서습광란이라고 하였습니다. 콜레라를 광란의 일종으로 보고 치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태종 18년의 기록을 보면은 태종의 동생 성령대군이 두창의 일종인 완두창에 걸려 위독했을 때 점쟁이들이 병이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사망하자 이때부터 무속을 배척하고 전염병에 대해 당국에서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격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현종의 딸 명성공주가 두창에 감염되자 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였으며, 영조는 빈궁에게 홍진이 생기자 거처를 옮기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 한 토의에는 일반 민중은 왜 무속적인 내용을 주로 사용해서 콜레라를 치료했을까라는 토의를 해봤는데요. 콜레라는 쥐가 물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부적에 그림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거나 황소머리를 대문 앞에 두면 전염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두려워 도망한다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무당은 신령한 중개인으로 자처하며
환자 가족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었고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개고기는 즙이나 죽의 형태로 자주 활용되어 콜레라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잠시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개고기가 왜 그 치료에 사용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선시대에는 그 지금과 다르게 개가 애완용이 아니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고기는 그 외국의 뭐 양고기나 소고기처럼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라고 그거를 약재로 쓴 것이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고기가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해서 특히 질병을 치료하는데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예. 예, 질문하세요. 예. 민진. 민주는 무속적인 방법을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민중이 콜레라에 걸렸을 때 나라에 누가 파악해가지고 민중을 격리시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공주가 걸렸을 때 그쪽으로 옮기려는 그런 식의 격리만 이용된가요? 네네. 기록에서도 보면은 공주가 걸렸을 경우나 아니면 그 공중에서 걸렸을 경우 공중의 전염병 퇴치의 일환으로 격리 방법을 사용하였고 민간에서의 전염병 대책이나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콜레라가 처음에 서양에서 먼저 유행했잖아요. 근데 왜 그 조선까지 전파되었는지. 조선 후기를 보면은 일단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서 그 서양의 질병이 그 조선에까지도 유행되고 퍼지게 된 것이 그 교역과 무역이 활발하였기 콜레라가 뭘로 때문이라고 인해서 저희 전염되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찾아봐요. 찾아봅니다. 그 일반 민중은 무속적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내용에 또 축지를 하고 복가적 사원의 내용들을 지냈다 이 내용은 그 내용은 여기 보시면 근데 조선 뭘로 태종 사용되는데요? 이전에 그 부석이 배척되기 물 아니야? 이전에 그런 기록인 저건 것 같아요. 다른 건데? 이거? 콜레라가 보통 그 위생 상태 안 좋고 오염된 물을 먹어가지고 발병된다고 알고 있는데 쥐가 물어 생긴 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쥐가 물어서 생긴 그 질환 같은 게 그 오염된 식수나 아니면 그 감염이 더 잘 전파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면 그 증식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애초에 퍼지는 확산 속도보다 더 증폭돼서 콜레라가 유행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확인할 하는 수- 거예요. 네. 추측이에요. 네네. 이 확인은 아니고 추측을 할 수밖에 네. 없죠. 우리가 옛날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이것이다 명확하게 잡아내지 못하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측한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될 것 같아요. 질문 많은데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잠시요. 예, 들어가시죠 그럼. 자, 콜레라 같은 경우는 그 보통은 이 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 시작됐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교역들이 계속 서로 있었고 그런 교역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전파가 되는. 그래서 이 패스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전염됐다 확인은 못하죠. 확인은 못하고 아마 이 원나라 군사들이 가서 이쪽 서역까지 가서 거기를 갖다가 다 휩쓸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어떤 쥐가 가서 거기서 퍼뜨린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 콜레라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 어디선가 생겼고 그것이 사람들 통해서 또는 이 곤충들, 동물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뭐 궁궐이나 일반 백성들이 다 같이 전파가 됐죠. 모든 사람들이 전파가 되는데 궁궐에서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한테도 격리는 시키라고 다 했어요. 격리를 뭐 궁궐에서만 격리하고 일반 백성들 격리 안 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다 같이 격리를 하라고 하는데 궁궐에서는 그래도 장소가 많이 있고 하니까
어디든 이렇게 이 격리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여기서 요만큼 이만큼 학생들이 다 여기 사는데 여기서 콜레라가 생겼다. 격리를 어디로 해요? 여기서 하면은 자리가 빈데 저쪽 끝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뿐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격리를 해도 계속 이 격리하는 장소가 많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이 콜레라 걸린 사람도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환자들 갖다 보호해줄 사람들도 필요하고 뭐 하니까 이 격리하는데 나름대로 한계점이 생기죠. 궁궐에서는 그 한계점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그런 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격리를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궁궐에서는 그래도 어이가 있으니까 막 어이들이 무슨 약을 쓰고 뭘 다 하겠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못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의 기도하는 이런 것뿐이 없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조선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교는 좀 약간 억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절에 가기도 그렇고 그냥 미신을 믿는 이런 쪽으로 그 미신을 갖다 많이 믿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미신을 믿는다 이건 아니에요.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낫겠다 싶으니까 그 중에 좀 시골에 있어도 양반 큰 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막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여제라고 하는 이런 제사를 갖다가 지내는 것이죠. 영녀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영녀라는 이것이 전염병이 생겼을 때 그 전염병이 뭔가 모르지만은 그것도 일단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를 지내서 그 나쁜 귀신을 갖다가 좀 달래주자라는 이런 뜻으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사람들도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딱 당장 믿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다 하는 걸로서 이런 무당에게 맡기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광란의 증상은 토하고 설사하는 이런 것이죠. 이 콜레라의 증상이. 그래서 증상이 한의학에서 보니까 토하고 설사는 광란이다 라고선 생각을 해서 광란의 일종으로 봤어요. 그러면서도 이 광란이 언제 생겼어요? 보통 콜레라 생기는 것이 물이 오염되는 것이 어느 계절이죠? 여름철, 장마철이나 여름철이죠. 그래서 스베란 이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서사광란이라고 한다, 서숙광란이라 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광란이 반대, 관격이라 표현해서 토하고 설사가 전혀 안 되는 거, 속에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이것이 너무 쏟아내고 토하고 설사하는 이런 것은 광란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꽉 막혀있는 이런 상태를 관격이라고 표현하고 토하고 설사하는 이런 것은 광란이라 표현하고 하는 이 증상적인 차이가 약간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것들도 다들 이 격리하는 이런 방법들은 옛날에도 다 활용을 했었다. 나름대로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 격리한다는 것이 이것은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시대에도 계속 해왔던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격리하는 이런 방법이 그나마 큰 병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이 되겠다는 걸 앞시대에서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활용했던 이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조에서 발표를 좀 하실까요? 예, 나와주실래요? 이렇게 할게요. 자, 몇 조죠? 1조? 응? 6조? 마지막 조? 마이크 거기 있으니까 마이크 대고 자, 이야기하시죠. 네. 네, 저희는 사암노인의 사암침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토론한 내용을 위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암노인은 허준, 이재마 선생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의성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사암노인은 약 400년 전 광해군 때에 출생한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암이라는 말처럼 바위굴에서 13년을 참선하다가 득도하여 독창적인 사암치법을 창안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침법과 사항침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기존의 일반 침법은 시비경락을 이용하거나 경험을 토대로 한 혈자리의 혈성과 효능을 활용해 치료합니다. 그래서 많은 혈자리를 익혀야 하고 침의 위력을 배가하기 위해 다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다침은 만을 다여서 침을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항침은 사지의 혈자리만을 이용하고 때로는 침 1개로 많으면 4개를 갖고도 충분히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 꼭 필요한 혈자리에만 최소한의 침을 놓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곤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항침법은 한의학의 오행의 보사법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즉 상생과 상승, 저희 생리학 실습 시간에 배운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저희 조에서 토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침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는데요. 사항침법의 장점은 아픈 부위에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놓기 때문에 진단점을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게 있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침 개수를 1개에서 4개로 굉장히 적게 쓰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의 말단 부위에 침을 놓기 때문에 저희 해부 교수님께서 기흉 생기는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기 손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항침법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손끝, 발끝에 있는 혈자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침 시에 통증이 좀 큽니다. 그리고 사항침법의 단점으로도 찾아본 거는 이제 사항침법만을 이제 주된 침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아직 임상적인 케이스들이 많지 않고 이걸로 온전히 다 치료를 하기에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적어서 이제 사항침법을 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침법을 주로 쓰면서 가끔 사항침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아픈 곳에 놓지 않고 그 반대편에 놓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이 사항침이라는 것이 팔꿈치나 무릎 관절에서 바깥쪽에 있는 혈자리에 오행의 속성을 찾아내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자리들이 마치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조종하듯이 해당 경락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찾아본 추가 자료가 있는데 이제 황제내경에서 침을 잘 놓는 의사는 음경락을 다스려 양경락의 사기를 없애고 양경락을 다스려 음경락의 사기를 제거하며 병이 좌측에 있을 때 우측을 치료하고 우측에 있을 때 좌측을 치료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서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토론 내용은 이상이고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항침법은 팔다리에 있는 12경락 병을 쓰는 거랑 다른 건가요? 잠시만요. 그 사항침법 자체가 오수혈에 침을 놔서 경락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이 오수혈이라는 게 경락당 5개씩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몸에 총 60개의 오수혈이 존재하는데 그 60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침법이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사항침법의 단점에 손끝 발끝의 혈자리를 이용할 때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닌 곳에 비해서 유독 그렇다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의료봉사 갔을 때 이제 선배들 통해서 이렇게 손끝이나 발끝 이런 데 침 맞아봤는데 일반적인 혈자리에 비해서는 조금 통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직학 때 배우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신경의 결착을 피리미달 디커세이션에서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항침법의 원리가 혹시 그 피리미달 디커세이션으로 이제 자극을 거쳐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제 기전에 대한 뭐 추측 같은 게 있으신가? 그런 걸 저는 일단 신경교차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왜냐면 우리 인체에 뻗어있는 신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단신경까지 해서. 근데 이게 사항침법이라는 게 신경을 자극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경락 유주에 있는 거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뭔가 그냥 단순히 신경교차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신경교차를 생각하면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를 찔러도 같은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허죽보기 뭐 실직 사기자의 원리를 이용한 치법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요? 네. 상생상극 허죽보기 뭐 실직 사기자. 그걸 좀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 생리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긴 한데, 분필 써도 돼요, 이걸로. 그걸로 해도 돼요. 예. 설명하려면 아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써도 되니까 써서 하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예, 편안하게. 아는 만큼 하면 돼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뭐라고 안 하니까. 이게 저희 상생 순서가 목화토금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허즉보기모라고 하면 허하면 뭐를 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허하다고 쳐볼까요? 토요? 네, 예를 들어서 토가 허하다고 치면 토에 모인 얘를 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허즉보기모이고요. 실직 사기자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예. 실직 사기자는 치하면 아들을 쏟을 사자인가요? 사한다라는 뜻인데요. 토가 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가 실하면 얘를 사하면 됩니다. 되겠죠? 이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그런 원리입니다. 네. 자, 오행을 그릴 때 저렇게 그리지 말고 5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좀 더 편하죠. 그죠? 네. 오행이 상승상극을 이야기할 때 동그라미 그리고 가운데 별 그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동그랗게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했고 뭐 이렇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가 허하다 할 때 화를 보하는 거, 그다음 토가 실하다 할 때 금을 사하는 거. 요게 기본 원칙이에요. 내경에서는 허하면 어떻게 해요? 허하다 하면 어떻게 했죠? 허할 때 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하면은 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경에서는 허식에 따라서 보사만 들어가도 좋아요. 네, 잘했어요. 틀렸어요. 내경에서는 그냥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난경에서는 그 원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허할 때 그 모를 보하는 것이 좀 더 좋더라. 실할 때 그 자를 사하는 것이 좀 더 좋더라. 직접 그 해당되는 토에 해당되는 이 토를 갖다가 직접 보하거나 사하는 게 아니라 허할 때는 그 어미를 갖다 보호해 주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자식에게 많은 걸 더 줄 수 있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실할 때 요것이 다른데 정신 팔리게 하면은 그 자식들을 건드리면은 부모가 핵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허죽보기 뭐 실직 사기자 하면 이런 원리가 좀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남경에서 그 이론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암도인도 이 원리를 갖다 그대로 받은 것이죠. 이 원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원칙에 따라서 병을 치료해요. 그런데 사람의 12경락이 있죠. 경락 12개. 12경락 12개 뭔가 한약 결혼부터 계속 이거는 외워라라고 했었어요. 뭐 외우죠? 자, 처음에 시작되는 게 수태음 폐경, 그 다음에 수양면 대장경, 조현면 위경, 족태음 비경, 그 다음에 수, 소음, 심경, 그 다음에 수서양 3초경? 수양면, 네? 수양명, 대장경? 수장경? 네, 수양면 대장경, 그 다음에 족태음 위경, 그 다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하죠. 12개의 순서를 다 외우라는데 이 12개의 경락이
스탠벽인 같은 경우 중초에 시작돼서 쭉 나가서 손으로 가죠. 그 다음 시장면 대장 경우 손끝에서 와서 거꾸로 올라오죠. 이렇게 경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 5개의 중요한 수혈을 봤어요. 그러니까 경락 이론에 보면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아까도 그 12경락 그냥 가지고 치료한다 했는데 12경락 마음대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이 사암침법에서는 5수혈이라고요. 5개의 수혈. 각 경락마다 5개의 수혈을 갖다가 그것만 건드는 걸로 했고 어떤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 나온 태극침법 같은 경우는 이 사상으로 나누고 요 네 군데의 혈자리만 이 침을 놔서 치료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 팔맥교회를 건드는 이런 방법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 치료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사암침법에서는 오수혈만 가지고 12개의 경락에 오수혈 갖다 더하니까 혈자리가 60개의 혈자리 되겠죠. 이 60개의 혈자리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혈자리마다 정, 형, 수, 경, 합이라 해서 각각의 혈자리가 정, 형, 수, 경, 합이 있는데 그걸 갖다 오수혈 우리에서 가장 맥기가 시작되는 곳을 정이라 했어요. 그래서 맥이 나오는 곳, 손끝, 발끝,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형, 수격, 합에서 합에서는 주술관절, 요 팔꿈치나 무릎 관절까지 있는 거기에 있는 혈자리들을 갖다가 오수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오수혈만 잘 건드려도 병을 갖다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 맥기가 여기서 시작돼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합해진다. 손끝에서 시작돼서 점점점 맥기가 합해지면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면서 경락이 그 기능을 갖다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수혈을 가지고서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갖다 많이 활용했죠. 그 중에서도 이 오수혈 각각이 양경과 음경에선 목화토 금수, 그 다음에 금수 목화토, 경락이 그 양경, 음경에서는 목화토 금수가 되고 양경에서는 금수 목화토라고 이렇게 약간 변경이 돼서 배속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배속시킨 걸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 간경이 비가 화하다. 비화하다 했을 때는 화하니까 어떻게 된다 했죠? 비는 족태음 비경이죠. 그러니까 양경이 음경이에요. 음경이죠. 그 음경이면은 음경에서 그 해당되는 것이 토가 되겠죠. 음경이 토니까 비가 화하다 하면은 허즉 뭐 한다 했죠? 화하면은 복이목. 그럼 뭐를 보아야 돼요? 요걸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하고 그 다음에 허즉 복이 뭐한데 자기 경락의 경락을 갖다 보하고 그 다음에 또 타경 표리가 되는 경락에 또 똑같은 자리를 또 보하고 뭐 그 다음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서 4개의 혈자리가 나와요. 예전에는 다 그걸 계산했는데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도표로 만들어서 비화하면 무슨 경 무슨 뭐뭐뭐뭐 혈자리 쓴다라고 요즘 도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사암침법 배우다 보면은 도표 그냥 그것만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이런 오수혈을 가지고서는 병을 치료하는데 허즉복이면 실직 사기자 하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자기 경락, 다른 경락, 표리가 되는 경락 같이 써가지고서는 치료하는, 보하고 사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사암침법인데 사암침법 자체가 위치가 대부분 말했던 것이 손끝에서 요 주술관절까지니까 아픈 자리가 좀 더 많아요. 특히 손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암침법은 원래는 자극을 좀 세게 주는 거거든요. 사암침법 나올 당시만 해도 침이 요즘 같은 호침이 없었죠. 다들 거의 바늘 만한 이런 바늘도 요즘 바늘 옛날 침에 비하면 얇은 거겠죠. 그런 두꺼운 침을 가지고 요 끝에 손끝에 한번 찔러봐요. 거의 죽음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픈 자리가 많아요. 이런 오수혈에 해당되는 부위가 자리가 아픈 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주먹을 약간 슬쩍 쥐었을 때 요 손끝에 금이 있죠. 금 가는 마지막 부분 후계혈이라는데 이 후계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픈 자리예요. 그래서 후계혈 갖다 이 침을 딱 넣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침 딱 넣으면 환자가 욕하죠.
나는 뭐 후열 침내야 되겠다. 후열을 딱 침을 놓는데 환자를 아프 죽는다고 막 하니까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자리는 침을 여러 개 놓을 때도 가장 먼저 놓던지 안 그러면은 아예 아프지 않게 놓던지 둘 중 하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 아픈 자리가 많으니까 자리가 좀 이 아픈 이런 부위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침을 적게 놓기 때문에 그 뭐랄까 체력 소모가 적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침이라는 것은 하나를 놓더라도 그 인체의 기운을 돌리는 것이죠. 인체의 기운이, 경락의 기운을 이끌어오고 가게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침을 하나 놔도 사람이 그냥 거의 이 기운이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침을 적게 놓다고 뭐 이 체력 소모가 적다? 이건 아니거든요. 침을 제대로 놓으면은 한 가지만 놓더라도 체력 소모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침을 잘 못 넣으면 한 10자리, 20자리 놔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사음침법은 나중에 한번 배워보세요. 배우면은 또 하여튼 좋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로그아웃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